그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오빠의 완벽한 약혼녀 최유라. 그녀는 잘 다듬어진 손으로 샴페인 잔을 든 채 들러리들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방 건너편까지 들릴 만큼 컸고 나는 그녀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안다. 어머, 저기 흙냄새 나는 촌뜨기가 왔네. 그녀의 친구들은 명품 드레스를 입은 하이에나 떼처럼 킥킥거렸다. 최유라는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다. 그저 그녀의 완벽한 약혼 파티의 미관을 해치기 위해 시골 구석에서 기어나온 부끄러운 존재일 뿐. 최유라가 몰랐던 것, 그 방에 있는 누구도 몰랐던 사실은 내가 3년 전 바로 이 호텔, 모나크 호텔의 소유권 등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모든 샹들리에, 그녀가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모든 은식기, 그녀의 비싼 하이힐 아래 깔린 이탈리아산 대리석 한 조각까지 모두 내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끝날 무렵 그 속삭임은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가가 될 것이었다. 내 이름은 박서연, 31살이다. 나는 강원도 밀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냐면 유일한 교통체증은 동네 김 할아버지네 소들이 탈출해서 중앙로를 3시간 동안 막았을 때뿐이었다. 나는 18살에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곳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가족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오빠 박서준이 있다. 우리 집의 자랑, 무엇을 해도 잘못이 없는 장남.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오빠와 비교당했고 나는 언제나 부족했다. 내가 술을 받으면 오빠는 이미 전교 1등을 했었다. 내가 배구팀에 들어가면 오빠는 주장을 맡았었다. 우리 엄마 김지숙 여사님은 나를 볼 때마다 마치 엉성한 초고를 보는 듯한 특별한 눈빛을 보냈고 오빠는 이미 완성된 걸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여행 가방 하나를 싸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다. 단돈 20만 원과 실패를 거부하는 고집만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고향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좁은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처음 2년 동안은 그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내가 한 부티크 호텔의 청소부로 취직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웠다. 지켜보고 공부했다. 객실 청소부에서 프런트 데스크로 보조 매니저를 거쳐 총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갔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저축했고 신중하게 투자했으며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옳다고 느껴질 때는 과감히 위험을 감수했다. 28에 첫 부동산을 소유했고 30에는 3개를 가졌다. 그리고 지금 31살의 나는 동해안 일대에 6개의 부티크 호텔을 소유한 청솔 호스피탈리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나크 호텔은 나의 대표작이자 나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맨손으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조용히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족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묻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보험회사 중간 관리직인 오빠 서준에게 비교조차 안 되는 고군분투하는 여동생일 뿐이었다. 그 아이러니는 토스트에 발라 먹어도 될 만큼 두꺼웠다. 오늘 밤 나는 오빠의 약혼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 물론 임박해서 받은 것이었다. 아마 엄마의 생각이었겠지. 온 가족이 다 참석했다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죄책감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을 것이다. 거의 오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어쩌면 호기심이었을지도 아니면 무언가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작고 고집스러운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나는 내 소유의 호텔 입구에 서 있었다. 청바지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츠를 신고 머리에서는 아직 시골의 흙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이곳에 오는 길에 일부러 고향 마을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내 옷차림은 최유라가 걸친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쌌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진짜 부는 소리치지 않는 법이니까. 솔직히 시골 소녀를 농장에서 데려올 수는 있어도 소녀에게서 농장을 빼낼 수는 없는 법이다. 물론 그 시골 소녀의 돈은 은행으로 곧장 가져갈 수 있지만 나는 방 건너편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행세하는 엄마를 발견했다. 아마도 서준 오빠의 멋진 약혼녀와 그들의 멋진 미래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빠는 최유라 옆에 서서 마치 복권에 당첨된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꽝인 복권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최유라가 마침내 내 쪽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종이에 베인 상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를 그저 불편한 존재, 그녀의 완벽한 저녁을 망치는 얼룩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다. 괜찮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두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두자. 나는 오래전에 최고의 복수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인내심이 강하고 조용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얕보느라 자신들의 손에 들린 삽을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유라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고 바로 걸어가 음료를 주문했다. 우리 직원들은 나를 아는 체하지 않도록 교육받았다. 총지배인인 이 부장님이 방 건너편에서 내 눈을 마주치고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왜냐하면 약 3시간 후 최유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테니까. 촌뜨기를 절대 얕보지 마라. 특히 그녀가 네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일 때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약혼 파티는 최유라 같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사치스럽고 과장되었으며 이미 스스로에게 감명받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백조 모양의 얼음 조각상, 샴페인 분수 기준으로도 과해 보이는 샴페인 분수, 그리고 식물원을 질투하게 만들 만큼 충분한 꽃들이 있었다. 우리 호텔 직원들은 훌륭하게 일을 해냈고 비록 최유라가 선택한 모든 디자인에 눈을 흘기고 싶었지만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음료를 들고 조용한 구석을 찾아 상황을 관찰했다. 그때 엄마가 나를 찾아냈다. 김지숙 여사님은 마치 불쾌한 냄새를 맡고 그 근원지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내 부츠에 머물렀으며 그 표정에는 역력한 불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와줘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 말투는 전혀 다행스럽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고는 왜 좀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지 않았냐고 물으며 유란의 집안은 아주 격조 높은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격조 높은이라는 단어를 마치 내가 공부해야 할 어휘처럼 강조했다. 나는 일하다가 바로 와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고 둘러댔다. 사실이긴 했다. 다만 그 일이 수백억 원대 호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엄마는 늘 내게 그랬던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마치 내가 자신이 참고 견뎌야 하는 끊임없는 실망거리인 것처럼. 그녀는 최소한 유란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하라고 말한 뒤 사교적 의무를 계속하기 위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거였다. 20초의 대화만으로도 나는 다시 12살짜리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아이. 나는 방 건너편에서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최유라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오늘 밤 선거 유세에 나선 정치인보다 더 많은 볼에 입을 맞췄을 것이다. 모든 몸짓은 계산되었고 모든 미소는 최대 효과를 위해 측정되었다. 그녀의 부모인 최 회장과 사모님은 자랑스러운 공작새처럼 근처에 서서 그들의 귀한 딸이 방안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회장은 붉은 얼굴에 진정한 성공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뛰어난 연기력에서 비롯된 듯한 자신감을 가진 거구의 남자였다. 사모님은 마르고 세련되었으며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는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그들은 부유해 보였다. 부유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살짝 삐뚤게 걸린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아직은 정확히 짚을 수 없었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오빠 서준이 마침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3살 위인 내 오빠는 여전히 나를 어릴 때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던 성가신 여동생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와줘서 기쁘다고 했지만 그 말투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몰랐다는 듯했다. 그는 유라를 만났냐고 물으며 그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고만 대답했다. 내 의견은 속으로 삼켰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내 너머를 보며 다른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할지 살피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 그가 내 속을 뒤틀리게 하는 말을 했다. 엄마가 유라에게 약혼 선물로 할머니의 목걸이를 줬다고 언급했다. 엄마 정말 통 크시지 않아? 라며 유라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다. 나는 숨이 맺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목걸이,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께서 특별히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골동품 펜던트.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의 꿈꾸는 아이이자 투사이며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낼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같은 방에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엄마는 그것을 최유라에게 줘버렸다. 나는 방 건너편을 보았고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유라의 목에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걸려 있었다. 내 할머니의 목걸이, 나의 유산, 나의 기억이. 최유라가 누군가의 말에 웃는 동안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DJ가 음악 소리를 너무 키워서 내 치아 충전재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치과에 갔을 것이다. 적어도 거기서는 공짜 칫솔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테니. 나는 오빠에게서 잠시 실례하고 숨을 고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그때 복도에서 최 회장과 마주쳤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바싹 대고 있었고 얼굴은 스트레스로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대화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 결혼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해. 박서연네 집안은 우리 상황을 덮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 그러고는 일단 결혼식만 올리면 돼. 그 후에는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파티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영업사원 같은 미소가 가면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그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할머니의 목걸이는 잠시 잊혔고 그 자리를 훨씬 더 긴급한 무언가가 대신했다. 박서연네 집안에 돈이 있다. 무슨 돈?
우리 부모님은 좋은 집을 가지고 계셨지만 나는 그 집에 이중 담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 4년간 내가 비밀리에 그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빠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지만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다. 집안에 숨겨진 재산 같은 건 없었다. 그런데 왜 최 회장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덮을 필요가 있다는 걸까?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매가 들쥐를 지켜보듯 최 씨 일가를 관찰했다. 모든 미소, 모든 악수, 모든 완벽한 타이밍의 웃음. 이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연기 속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턱이 굳어졌다. 사모님의 보석은 인상적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름답고 완벽한 최유라.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고 절박함과 모든 것이 관련 있는 굶주림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최 씨 일가는 우리 집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지난 4년간 나는 내 회사 청솔 호스피탈리티를 통해 익명으로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있었다. 매달 대출금, 공과금, 의료비를 충당할 금액이 도착했다.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나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감사나 질문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돕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돈이 나에게서 온 것인지 몰랐다. 그리고 분명히 엄마는 그 돈이 당연히 오빠 서준에게서 온 것이라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물론 그랬겠지.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비밀리에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그녀가 항상 알고 있던 책임감 있고 성공한 아들이었을 테니까. 나는 엄마가 친구들에게 서준이가 얼마나 관대하고 항상 가족을 돌보는지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보낸 돈, 내가 한 희생, 그리고 그 공로는 오빠에게 돌아갔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짙어서 파티장에 걸어 들어와 스스로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최 씨 일가는 조사를 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담보대출 상환금이 없는 좋은 집을 보았다. 그들은 김지숙 여사님이 아들의 투자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숨겨진 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물속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오빠 서준을 표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 돈은 서준의 것이 아니었다. 집안 재산 같은 건 없었다. 최 씨 일가는 신기루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그 폭풍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서비스 입구 근처에서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케이터링 직원을 감독하고 있는 이 부장님을 찾았다. 그는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자 그의 직업적인 가면이 진정한 온기로 바뀌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었고 나를 박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가 내가 쏘아보자 얼른 서연 씨라고 정정했다. 나는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 일가에 대한 배경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사업 기록, 뉴스 기사, 무엇이든. 이 부장님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그를 높이 평가하는 점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을 파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사라졌다. 나는 파티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분이 갈수록 힘들어졌다. 그때 최유라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유령처럼 내 옆에 나타났고 그 미소는 충치가 생길 만큼 달콤했다. 그녀는 우리 둘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오랜 친구인 것처럼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녀가 화장실 근처의 조용한 구석으로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른 손님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자마자 그녀의 미소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나에 대해 안다고 말했다. 내가 매달 집에 돈을 보내며 멀리서 착한 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자기 아파트 월세도 겨우 낼 것 같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왜 돈을 보낼까? 그녀의 말에 내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녀는 계속했다. 아, 사랑을 사려는 건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정말 한심하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서준 오빠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했다. 내가 항상 오빠를 질투했고 총애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가족들이 단지 동정심 때문에 나를 참아주고 있을 뿐이라고.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는 날카롭고 잔인했다. 나는 서준 씨와 결혼해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거야. 솔직히 네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모두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아. 아무도 널 그리워하지 않을 걸. 그녀는 나를 짐덩어리라고 부르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위로하듯 내 팔을 토닥이고는 걸어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최유라는 내가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돈이 오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마치 렌터카가 얼마나 멋진지 그 렌터카 회사의 소유주에게 자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솔직히 오만함이 칼로리를 소모한다면 최유라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 부장님이 내 팔꿈치 옆에 나타나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그는 내게 폴더를 건네며 이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침착함은 흔들리고 있었다. 최 씨 일가는 그냥 빚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복도 바로 그 자리에서 폴더를 열고 안의 문서들을 훑어보았다. 재무 기록, 법원 서류, 뉴스 기사. 읽으면 읽을수록 몸이 차가워졌다. 최 씨 일가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동산 제국은 거짓과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지어진 카드로 만든 집이었다. 그들은 파산과 연방조사를 6개월 앞두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탈출 계획이었다. 나는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로 폴더를 가져갔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처리할 프라이버시가 필요했다. 머리 위의 조명이 마치 나만큼 충격을 받은 듯 깜빡였다. 문서들은 추악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최 회장과 사모님은 수년간 폰지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운영해왔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된 부동산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았다. 초기 투자자들은 나중 투자자들의 돈으로 돈을 받았고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하지만 카드로 만든 집은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감사관들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연방 수사관들이 사건을 개시했다. 최 씨 일가는 빠른 출구 전략이 필요했다. 거기에 내 오빠 서준이 등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비록 뒤틀렸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돈이 있어 보이는 가족을 찾아라. 그 가족과 결혼하라. 그 인맥을 이용해 무너져가는 평판을 지탱하라. 혹은 최소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숨을 곳을 마련하라. 그들은 아마 우리 가족이 가진 자산을 모두 빼돌린 후 다른 곳에서 사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사라질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집은 담보 대출이 있었고 오빠의 월급은 평범했다. 박 씨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돈은 나에게서 나왔고 나는 전화 한 통으로
그것을 멈출 수 있었다. 최 씨 일가는 그들이 잘못된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가라앉는 배보다 더 빨리 오빠를 버릴 것이고 내 오빠는 상처받고 부모님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겪게 하라. 내 유산을 아무 생각 없이 줘버린 엄마.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은 오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게 하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줬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었다. 오빠 서준은 비록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내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소년이었다. 엄마는 나중에 내가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을지라도 내가 수두에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해준 여인이었다. 가족은 복잡하다.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격분할 수 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 그들을 보호하고 싶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최 씨 일가를 폭로할 것이다. 우리 가족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는 재앙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나는 먼저 내 변호사인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밤 8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내가 그녀에게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는 이유였다. 나는 그녀에게 상황을 요약하고 폴더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1시간 안에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2년 전 복잡한 인수건에서 함께 일했던 회계법인의 나오미 김이사에게 전화했다. 나오미는 재무기록의 마법사로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누군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맞힐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주요 문서들의 사진을 보내고 더 깊이 파고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40분 만에 다시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뭔가 큰 것을 발견한 사람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옳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주에서 최유라라는 이름을 검색하다가 3년 전 부산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같은 패턴, 같은 사기, 다른 이름. 그녀는 신부의 본명이 최유라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준비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준비되었다고 대답했다. 나오미는 신부의 본명이 김민서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모조차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기를 쳐온 파트너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짓을 해왔다. 다른 신분, 다른 표적, 같은 수법. 나는 차 안에 앉아 무릎 위에 폴더를 놓고 웃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할리우드 여배우의 전 남편들보다 더 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서, 최유라, 아마 내년에는 박수진이 될 계획이었겠지. 휴대폰이 오빠의 문자로 진동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열었다. 그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유라에게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9시 5분 전 최 회장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멋진 축사를 할 예정인 시간이었다. 너무 늦었어, 오빠. 1시간 전에 그 느낌을 믿었어야지. 몇 년 전에 나를 믿었어야지. 하지만 늦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적어도 그는 가면 너머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호텔로 다시 걸어갔다. 서울의 밤 공기는
따뜻했다. 그리고 안에서는 흰 드레스를 입은 사기꾼이 인생 최악의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혼 파티를 망칠 시간이었다. 나는 떠날 때와는 다른 기운을 품고 모나크 호텔로 다시 들어섰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여동생, 모두가 얕보는 촌뜨기였다. 이제 나는 계획을 가진 여자였다. 이 부장님이 서비스 입구 근처에서 나를 맞았다. 그의 표정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저녁 내내 최 씨 일가를 지켜봤는데 그들에게 확실히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이 지난 1시간 동안 4번의 전화를 했고 통화할 때마다 점점 더 초조해 보였다고 언급했다. 나는 이 부장님에게 AV 시스템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9시에 최 회장이 축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프레젠테이션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종류의 프레젠테이션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그 안에는 폴더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서들의 스캔 사본과 나오미가 보내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부산의 법원 기록, 사기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3년 전 진짜 이름인 김민서로 찍힌 유라의 사진, 10년에 걸친 거짓말의 종이 흔적. 나는 그에게 최 회장이 축사를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스크린에 띄우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문서, 모든 사진, 모든 증거를. 이 부장님은 옅은 미소를 띠며 드라이브를 받았다. 그는 대표님 밑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통제실 쪽으로 사라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 변호사인 정 변호사였다. 나오미가 찾은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최 씨 일가는 실제로 연방 수사 대상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수개월 동안 최 씨 일가의 행방을 쫓던 주수사관인 김 팀장이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사하고 이름을 바꾸며 한 발 앞서 나갔지만 오늘 밤까지였다. 정 변호사는 김 팀장이 이미 팀과 함께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9시 15분까지 호텔 밖에 도착하여 증거가 공개되면 진입할 준비를 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고 있었다. 덫은 놓였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연회장 뒤편,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최유라는 다시 방 안을 누비고 있었다. 그 가짜 미소는 마치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 붙어 있었다. 오빠는 그녀 옆에 서서 멋진 약혼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미래 전체가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앞쪽에서 최유라의 가짜 엄마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능력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두 여자. 곧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잘못된 딸을 밀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8시 52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오빠의 문자였다. 그는 내가 어디 있냐며 정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최 씨 일가에 대해 뭔가 찜찜하다고 했다. 최 회장이 계속 사라지는 방식, 유라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 그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다. 그의 직감을 믿으라고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는 34년 동안 나를 믿고 나를 포함시키고 나를 가족처럼 대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 게다가 내가 지금 그에게 경고하면 그는 유라에게 경고할지도 모르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다.
축사 후에 얘기하자고, 그냥 기다리라고. 8시 56분. 최 회장은 DJ가 설치된 작은 무대 근처에서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자신감에 차 보였고 그의 영업사원 가면은 단단히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다. 나는 아까 최유라가 내게 했던 말을 생각했다. 내가 짐 덩어리라고, 아무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던 말.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의 재미있는 점은 그들이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게 내려다보느라 당신이 일어서는 순간을 놓친다. 8시 59분. 최 회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DJ가 음악 소리를 줄였다. 하객들은 행복한 커플에게 건배할 준비를 하며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방 건너편의 이 부장님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고갯짓을 했다. 무대 뒤에 스크린이 살아났고 현재는 오빠와 유라의 사진 슬라이드 쇼가 나오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행복한 커플, 해변에서 행복한 커플, 행복한 거짓말을 살고 있는 행복한 커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최 회장은 헛기침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는 이 아름다운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딸이 처음 서준 군을 집에 데려왔을 때 이 젊은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의 딸이 아닌 딸. 아마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진짜 이름을 상기시켜야 했을 딸. 최 회장은 계속해서 가족에 대해, 유산에 대해, 그리고 박 씨 집안과 합류하게 되어 최 씨 집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밝은 미래와 손주들, 그리고 함께 영원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단어는 거짓말이었고 모든 거짓말은 곧 폭로될 것이었다. 최 회장이 잔을 들었다. 그는 행복한 커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라고 외쳤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 부장님에게 한 단어를 보냈다. 지금. 스크린이 깜빡였다. 잠시 동안 모두들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빠와 유라의 행복한 사진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것이 나타났다. 법원 인장과 법률 용어로 찍힌 공식적인 문서. 최 회장의 미소가 얼굴에 얼어붙었다. 그 문서는 3년 전 부산에서 발행된 법원 서류, 사기 수사 기록이었다. 그리고 거기 주요 관련자로 등재된 이름은 이 방에 있는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김민서.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최 회장은 마이크를 더듬었고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다며 기술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AV 부스를 향해 소리치며 누군가 고쳐달라고 외쳤지만 스크린은 계속 바뀌었다.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돈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재무 기록, 그리고 또 다른 수십 가구의 평생 저축을 앗아간 부산의 부동산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 그리고 사진들. 더 젊은 김민서, 다른 머리색, 같은 차가운 눈,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어떤 자선 행사에서 최 회장과 사모님 옆에 서 있는 모습. 유라는 댄스 플로어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떨리고 있었다. 저녁 내내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는 겁에 질려 보였다. 오빠는 스크린을, 그리고 유라를,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각들이 맞춰지고 저녁 내내 느꼈던 의심이 갑자기 끔찍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 회장은 출구 쪽으로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려 했지만 내 보안 직원 2명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사모님은
그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속삭였지만 갈 곳은 없었다. 그때 내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갈라지는 군중을 헤치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내 부츠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렸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촌뜨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짐덩어리. 이 부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나크 호텔의 소유주이자 청솔 호스피탈리티의 대표이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서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의 턱은 실제로 떡 벌어졌다. 심지어 패닉에 빠진 유라조차도 진심으로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나는 최 회장의 힘없는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밤 진정으로 누구를 축하하고 있는지 아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내 뒤에 스크린을 가리켰다. 최 회장과 사모님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동산 제국은 사기입니다. 그들의 부는 무고한 투자자들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 최유라는 실제로는 김민서라는 이름의 사기꾼으로 10년 넘게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유라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소리쳤고 나를 질투심 많고 한심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내가 오빠가 행복한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흥미롭네요. 그럼 2년 동안 당신들을 추적해온 연방 수사도 제가 꾸며낸 건가요? 지난달 부산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은요. 그리고 지금 이 호텔 밖에 김 팀장과 그녀의 팀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위조할 수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연회장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네 사람이 들어왔고 신분증이 보였으며 표정은 진지했다. 유라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최 회장은 도망치려 했다. 그는 약 3미터 정도 갔다가 김 팀장이 그의 어깨에 차분하지만 단호한 손을 얹으며 저지당했다. 그녀는 최 회장 혹은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그가 통신 사기, 투자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된다고 말했다. 사모님은 울기 시작했고 마스카라가 정성 들여 한 화장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실수가 있었다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유라, 김민서, 혹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애원하고 있었다. 정말 당신 여동생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우리 사랑했잖아요. 날 믿어야 해요. 오빠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 뒤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 대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서졌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난 당신들 중 누구도 몰라. 유라의 표정은 순식간에 절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야 했다고, 나는 그저 흙냄새 나는 촌뜨기일 뿐이라고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가 내게 닿기 전에 잡았다. 나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이 흙냄새 나는 촌뜨기는 네가 서 있는 이 방을 소유하고 있고 너를 끌어낼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있으며 오늘 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에 아주 잘 잘 거야. 그들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는 그녀를 끌고 나갔다. 그녀의 명품 드레스는 구겨졌고 완벽했던 머리는 망가졌으며 그녀의 공들여 쌓아 올린 인생 전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처리하려는 듯한 충격받은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케이터링 비용은 이미 지불되었고 좋은 음식을 낭비하는 건 아까운 것 같네요. 계속 머무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반은 계속 열려 있을 겁니다. 방 안에 어색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DJ는 그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를 신나는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 약혼 파티는 끝났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1시간은 열병을 앓는 꿈속 같았다. 최 씨 일가 3명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고 남은 하객들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유라 혹은 김민서 혹은 그녀의 다음 생에 누가 될지 모를 그녀는 무표정한 차 뒷좌석에 태워지면서도 여전히 협박을 외치고 있었다. 변호사, 소송, 복수에 대한 이야기, 텅 빈 사람의 텅 빈 말들이었다. 그녀는 예비 박 씨 부인에서 예비 수감자로 15분도 안 돼서 전락했다. 전문 사기꾼에게도 이건 일종의 기록일 것이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충격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 호기심, 어쩌면 매혹, 몇몇 하객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방금 일어난 일을 아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이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질 것이다. 오빠가 바 근처에 있는 나를 찾아왔다. 그는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꿈속이라는 것을 깨달은 남자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으며 그의 세계관 전체가 산산조각 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떻게 알아낸 거야? 나는 그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지켜봤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내 평생 해왔던 모든 것들. 그는 잠시 조용했다.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고. 나를 뒷전으로 여겼던 수년을 덮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나는 오빠의 얼굴을 살폈다. 숨은 의도나 꿍꿍이를 찾았지만 내가 본 것은 진정한 후회뿐이었다. 아마도 처음으로 나는 미안하다는 말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수십 년을 낯선 사람으로 지낸 두 남매가 마침내 서로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났다. 김지숙 여사님은 왠지 더 작아 보였다. 그날 저녁의 사건들이 그녀를 물리적으로 위축시킨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천천히 불확실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몰랐다고 말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은행 기록, 이체 영수증, 4년간 그녀의 주택담보대출회사, 공과금 회사, 병원으로 지불된 내역, 모두 청솔 호스피탈리티에서 모두 나에게서 나간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오빠가 자신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관대하고 성공한 아들에 대해 모두에게 자랑했다고. 나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말했다. 그건 나였어요. 항상 나였어요. 엄마는 휴대폰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이 몇 번 열리고 닫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감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이 나를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했을 때조차 그들은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하지만 누가 실제로 그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지숙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가족 행사에서 보았던 극적이고 연기 같은 눈물이 아니었다. 진짜 눈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내 이름 서연아를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댄스 플로어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돌아보니 유라가 분노에 차던져버렸던 할머니의 목걸이. 내 할머니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오빠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질 것처럼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내게 다시 걸어왔다. 그는 이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는 엄마가 그것을 줘버린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내 손에 목걸이를 쥐어주었다. 그 무게가 올바르게 느껴졌다. 마치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 교환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너무나 잘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덧붙여 비난하지도 않았다. 힘든 대화를 나눌 시간은 나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냥 피곤했다. 한 하객이 다가와 혼란스럽지만 희망에 찬 표정으로 파티가 아직 계속되는지 물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얼음 조각상은 녹고 있었고 샴페인 분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객의 절반은 떠났지만 나머지 절반은 오픈바에서 본전을 뽑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DJ에게 계속 연주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밤은 이미 충분히 이상했다. 춤 좀 춘다고 뭐가 더 나빠지겠는가. 3주 후 나는 모나크 호텔 내 사무실에 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최 씨 일가는 끝났다. 연방 검찰은 그들을 여러 건의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나를 흙냄새 나는 촌뜨기라고 불렀던 여자, 김민선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었다. 그녀의 보석금은 가짜 부유한 부모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책정되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훔치며 살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기꺼이 도와줄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이야기는 약 일주일 동안 지역 뉴스에 나왔다. 호텔 거물 가족 약혼 파티에서 사기꾼들 폭로하다. 한 헤드라인은 심지어 나를 방을 소유한 흙냄새 나는 촌뜨기라고 불렀다. 나는 그 기사를 액자에 넣어두었다. 이제 그것은 내 사무실. 매일 아침 내가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걸려 있다. 어제 오빠가 호텔로 나를 찾아왔다. 그가 내 사무실, 내 직원들,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룬 삶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마치 그것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건들을 만지며 돌아다녔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틀렸다고 했다. 나는 우리 둘 다 만회해야 할 세월이 많다고 말했다.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것은 피하는 가족 의무가 아닌 진짜 점심.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벽하지도 쉽지도 않았지만 정직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 엄마는 지난주에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전화해서 작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그 사실을 알렸다. 나를 끊임없는 실망거리로 느끼게 했던 그 여자와는 너무나 다른 목소리였다. 그녀는 왜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는 그 마음이 고맙다고 말했다. 천천히 해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것이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무언가를 쌓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조찬을 주최하고 있었다. 투자자들, 파트너들, 확장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사람들. 평범한 날의 평범한 일. 한 젊은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실용적으로 하나로 묶었으며 우아한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은 동그래져 있었다.
명백히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온 사람 같았다. 내 투자자 중 한 명인 돈은 너무 많고 매너는 부족한 박 이사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저 아가씨를 들여보냈어? 여긴 사적인 행사인데.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그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 이하은 씨를 따뜻하게 부르며 와줘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여러분, 올해 청솔 호스피탈리티 장학금 수혜자인 이하은 양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녀가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2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가을에 코넬 대학의 호텔 경영 프로그램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박 이사는 갑자기 자신의 커피가 매우 흥미로워 보였다. 나는 하은 양을 내 테이블, 투자자들과 같은 테이블, 돈과 인맥 때문에 자신들이 그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의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압도된 표정으로 내게 감사를 속삭였다. 나는 아직 감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만약 언젠가 자신이 어딘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대개 고집과 꿈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조찬이 끝난 후 나는 호텔 로비에 서서 손님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업가들, 관광객들, 가족들, 그들 모두 내가 소유한 바닥 위를 걷고 내가 비용을 지불한 침대에서 잠을 자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여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괜찮았다. 나는 그들이 알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로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들이 당신을 내려다보느라 바쁜 동안 그들은 당신이 일어서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교훈을 오래전에 내가 결코 충분히 좋지 않았고 충분히 예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던 작은 마을에서 배웠다. 나는 수년간의 고군분투와 의심, 그리고 내가 결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교훈을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내가 세운 모든 것에 둘러싸여 내 호텔에 서 있었다. 그 흙냄새 나는 촌뜨기. 그녀는 1마일 밖에서도 성공의 냄새를 맡았다.